중국 시안의 한 마을. 그곳엔 믿기 어려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외국 기업이 들어오자 마을 경제가 뒤집히고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누군가는 집을 사고 누군가는 공장을 세우고 아이들은 더 좋은 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저는 리웨이라고 합니다. 중국 시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정말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저희 집은 시안 외곽 판자촌에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고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안 됐어요.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길거리에서 과일을 팔았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제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우리 집안도 일어날 수 있다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나쁜 곳인지 가르치는 거예요. 미제국주의의 앞잡이라고 했죠. 중학교에서는 더 심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충견이고 사드 미사일로 중국을 견제한다고 매일 들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시안공업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이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삼성 같은 한국 기업들은 곧 밀려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시장에 가보면 한국 제품들이 엄청 비싸게 팔리고 있었거든요. 삼성 휴대폰은 화웨이보다 2배나 비쌌는데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사람들이 더 비싼 한국 제품을 사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사고로 쓰러지셨어요. 병원비 때문에 저희 가족은 빚더미에 앉게 됐죠. 집도 팔고 어머니 과일 장사 돈까지 모두 써버렸어요. 졸업 후에는 당장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여러 공장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번번이 떨어졌어요. 그러던 중에 시안개발구에 외국 기업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삼성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나쁘다고 배운 그 한국 기업 말이에요.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당장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삼성 협력업체 면접에 지원했습니다. 면접장에 가는 길에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한국 놈들한테 절대 굽히지 않겠다고요. 면접장에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간절한 표정들이었어요. 그때는 전혀 몰랐죠. 이 하루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면접 당일, 저는 정말 떨렸어요. 삼성 협력업체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완전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을 보며 중국 회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면접관으로 한국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박 과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는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 놈이 얼마나 거만할까? 그런데 박 과장님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제 이름을 정확한 중국어 발음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중국어를 이렇게 잘한다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면접이 시작되자 박 과장님은 제 이력서를 꼼꼼히 보시며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열심히 공부한 점을 인정해 주셨어요. 성실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한국 회사의 중국 직원 대우에 대해 물어봤어요. 박 과장님이 웃으면서 똑같이 대우하며 차별이 없다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 너무 다른 말씀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합격 연락이 왔을 때 가족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외국 기업 취직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첫 출근 날 회사를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체계적인 사무실이었어요. 모든 게 규칙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중국 회사들과는 비교도 안 됐거든요. 박 과장님이 저를 여러 부서에 소개시켜 주시며 새로운 식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 직원들이 모두 친절하게 중국어로 인사해주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일을 시작해보니까 더 신기했어요. 한국인 상사들이 정말 꼼꼼하게 일을 가르쳐주며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수해도 괜찮다며 배우는 과정이라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박 과장님이 중국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으시며 중국 음식이 맛있다고 하시고 맛있는 식당을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와서 부모님께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겉으로만 친한 척하는 거라며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 실제 경험이 너무 달랐거든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몇 주 후 회사에서 큰 발표가 있었습니다. 삼성이 시안에 대규모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 소식에 온 동네가 떠들썩했어요. 수천 명의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 소식이 우리 가족과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삼성 공장 건설이 시작되고 1년이 지났어요. 우리 동네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논밭이던 곳에 거대한 공장이 들어선 모습을 보며 정말 웅장하고 현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박 과장님이 제 성실함을 인정해 주시며 책임감이 강하다고 칭찬해 주실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 과장님이 저를 불러서 놀라운 제안을 해주셨어요. 독립해서 사업을 해보라며 삼성의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를 차리면 어떻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기술 지원도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 사업을 한다고요? 하지만 박 과장님은 진심이셨어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줘야 하며 한국에서는 출신보다 실력을 본다고 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한국 사람이 그런 제안을 했다며 믿기 어려워하셨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속셈이 있을 거라며 조심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용기를 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작은 공장을 차렸습니다. 삼성에서 정말로 기술 지원을 해줬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직접 와서 품질을 높이는 방법과 안전 규정을 꼼꼼히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보며 정말 감동했거든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첫 달부터 주문이 밀려 들어온 거예요. 삼성 공장에서 필요한 부품들을 저희가 공급하게 되면서 매출이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6개월 만에 직원을 10명으로 늘렸고 1년 후에는 50명으로 늘었어요. 모두 우리 동네 사람들이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를 대단하다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도움을 줄 몰랐다고 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우리 마을 전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판자촌이 사라지고 깔끔한 아파트들이 들어서며 포장도로도 깔리고 상점들도 많이 생겼어요. 가장 기뻤던 건 부모님 모습이었어요. 새 집으로 이사하시고 건강도 많이 좋아지신 모습을 보며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버지도 제가 자랑스럽다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동네 사람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다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게 됐거든요. 아이들도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면서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게 자랑이 됐습니다. 저녁이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삼성이 와서 우리 동네가 살았다며 한국 기업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운영하는 공장도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50명의 직원들이 모두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되면서 그들의 소비로 동네 상권도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모든 행복이 곧 위험에 처하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2020년 어느 날 딸이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교육비 지원이 중단된다고 통보했다는 거예요.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하고 묻는 딸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시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왕국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부른다는 거였어요. 가는 길에 계속 딸의 눈물 흘리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시청에 가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왕국장이 차갑게 앉아 있으면서 갑자기 동지라고 부르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딸 교육 지원 문제부터 꺼내더라고요. 한국 기업과 가까운 가정은 정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저는 목소리가 떨리면서 딸이 뭘 잘못했는지 물어봤어요. 왕국장은 비웃으면서 애국 가정에게만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기업을 도와야 한다며 한국 기업들이 우리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저는 성실하게 일했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왕국장은 정신 차리라며 협박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정말 악몽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은행에서 갑자기 대출금을 당장 갚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죄송하지만 회사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차가운 말만 돌아왔어요.
주요 거래처들도 하나둘 떠났어요. 20년 넘게 거래하던 업체에서도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한 달 만에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가장 힘든 건 딸이 점점 풀이 죽어가는 모습이었어요. 학용품비, 급식비 지원이 모두 중단되자 친구들 앞에서 위축되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나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야? 라고 물을 때마다 죄책감에 눈물이 났어요. 직원들도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어요. 50명이던 직원이 20명으로 줄어들면서 공장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가족이 있어서요 하며 떠나는 직원들을 보며 정말 무력했어요. 박 과장님이 이런 상황을 듣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오셨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시는데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저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리웨이네 때문에 우리 동네 분위기가 이상해졌다는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아이들 학부모들도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딸을 재우고 혼자 울고 있을 때였어요. 옆 공장 사장 장총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친근한 표정이었어요. 장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딸 교육비 걱정도 없게 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삼성기술 자료에 대해 넌지시 언급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런 건 절대 할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어요. 하지만 장총은 그냥 생각해보라며 웃으면서 갔어요. 그날 밤 딸의 잠든 얼굴을 보면서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박 과장님의 믿음을 배신할 수는 없지만 딸의 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 속에서 저는 점점 벼랑 끝으로 몰려가고 있었어요.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몇 달 후 상황이 더욱 악화됐어요. 이번에는 장총이 정부 관계자 2명과 함께 찾아온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왕 국장과 함께 온 또 다른 관리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마지막 기회라며 삼성기술 자료를 넘기지 않으면 모든 지원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이건 범죄라며 절대 못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이미 각오가 되어 있는 듯 했어요. 국가 기술 발전을 위한 거라며 한국도 예전에 다 그렇게 했다고 정당화하더라고요. 일주일 시간을 주면서 딸 미래도 생각해보라며 협박했어요. 그들이 가고 나서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박 과장님께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더니 깜짝 놀라시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를 믿고 버텨달라며 한국 본사에 즉시 보고하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압박은 가혹해졌습니다. 이제는 딸 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교육비를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퇴학 처리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심각한 건 직원들이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직장을 찾겠다고 하면서 50명이던 직원이 2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월급을 줄 수 있을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거래처들도 계속 떠났어요. 한 달에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공장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집에 정말 무서운 전화가 왔어요. 낯선 목소리로 따님 학비 걱정 많으시죠라며 도와드릴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장총이 다시 왔는데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어떻게 생각해봤냐며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USB 하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서 딸 교육비도 평생 걱정 없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정말 화가 났지만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딸이 학교를 그만둬야 할 상황이 될까봐 무서웠거든요. 박 과장님이 전화해서 한국 본사에서 절대 굴복하지 말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셨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여기는 중국이었거든요. 밤마다 딸을 꼭 안고 고민했어요. 딸의 미래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했거든요. 박 과장님께 죄송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밤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장총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날이었어요. 손이 떨리면서 USB에 삼성기술 자료를 담았습니다. 박 과장님의 믿음을 배신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장총이 현명한 선택이라며 기뻐했지만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박 과장님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제가 넘긴 자료로 중국 업체가 삼성과 똑같은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거든요. 더 무서운 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였어요. 2021년 12월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됐어요. 삼성 본사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한 거예요. 중국 투자 철수 고려라는 뉴스를 보는 순간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삼성 본사 관계자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중국에서의 사업 환경이 예전 같지 않다며 기술 유출 사건과 정치적 압박 때문에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USB에 담아 넘긴 그 기술 자료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구나 싶었거든요. 이 소식이 퍼지자 우리 동네는 즉시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울면서 찾아왔어요. 리웨이야, 우리 남편이 삼성에서 일하는데 어떡하지? 하시더라고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삼성 공장에서 일하던 김 아저씨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는데 하며 한숨만 쉬셨어요. 우리 공장 직원들도 하나둘 찾아와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봤어요. 사장님, 저희도 일자리를 잃는 건가요?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동네 상점들도 하루아침에 썰렁해졌어요. 삼성 직원들이 단골이었던 식당 사장님이 이제 장사 접어야 하나 하며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소 앞에는 급매물 붙이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가장 가슴 아픈 건 아이들 반응이었어요.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엄마, 친구들이 자기 아빠들이 모두 실직할 거라고 울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죄책감에 짓눌릴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어요. 저도 참석했는데 회의실 분위기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시장님도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시장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자네가 삼성과 가장 가깝게 지낸 사람 아닌가 솔직한 의견을 들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이 메어서 잠시 말을 못했어요. 삼성은 한 기업이 아니라 이 지역 사람들의 생명줄이었다고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잘못이라고는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회의에서 저는 사태 수습의 총괄 책임을 맡게 됐어요.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해결책을 찾아야 하다니요. 다음 날부터 정말 바쁘게 움직였지만 삼성 본사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이미 다른 지역의 대체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른 한국 기업들도 중국 투자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우리가 모든 한국 기업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 와중에 시민들의 반응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기업이 떠나면 어떡하지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삼성이 정말 떠나면 우리 어떻게 살지 하며 절망하기 시작했거든요. 삼성 철수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나자 정말 참담한 광경들을 목격했어요. 삼성 공장 앞에 모인 근로자 가족들이 울면서 호소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발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더라고요. 방송에서는 연일 절망적인 인터뷰들이 나왔어요. 삼성이 나가면 정말 굶어요. 다른 일자리는 월급이 절반도 안 돼요.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내요? 집 대출은 어떻게 갚아요? 그런 인터뷰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저지른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고민했어요. 딸의 미래를 생각해서 한 일이 결국 모든 아이들의 미래를 망쳤구나 싶었어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시장이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국민들 앞에서 이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자네가 삼성과 가장 가깝게 지낸 사람이니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시민광장에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연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더 큰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저지른 배신에 대해서도 고백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22년 1월 15일 광장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였어요.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리웨이입니다. 삼성협력업체 대표이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과 같은 시한 사람이에요. 삼성이 없었다면 우린 여전히 가난했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곳이 어땠는지 기억해요. 비가 오면 온통 진흙탕이었고 집이라고 해봐야 판자집이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나요? 포장도로, 깨끗한 집, 좋은 학교,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일자리. 이 모든 것이 삼성 덕분 아닌가요?
우리가 삼성에 요구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너무 과하지 않았나요?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기술을 빼가려 했어요. 더 심각한 건 저 같은 사람들이 배신한 겁니다. 삼성에서 배운 기술을 훔쳐서 경쟁하려 했다고요? 이건 정말 배은망덕한 일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감정이 복받쳐 올랐거든요. 삼성이 우리에게 준 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었어요. 기회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우리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였어요. 잘해줄 때 배신하지 말고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실수했어요. 두 번째 실수는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이때 광장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용기를 내서 가장 어려운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압박에 못 이겨서 삼성을 배신했어요. 기술 자료를 넘겨준 것도 저였습니다. 광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미래가 걱정되어서 그랬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에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우리 모두의 미래를 망쳤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삼성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잘해줘도 금세 배신하는 민족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말 더 이상 우리에게서는 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연설 영상은 즉시 전국으로 확산됐고 댓글들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삼성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반응들이 쏟아졌거든요. 특히 제 고백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말해줬어요. 드디어 중국 국민들이 진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삼성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연설이 화제가 되면서 중국 사회 전체의 반성의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대통령이 직접 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삼성과의 관계는 단순한 기업 간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 전략이라며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부는 즉각 행동에 나섰어요. 기술 유출 사건의 주동자들을 구속하고 강력한 산업기밀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삼성 본사를 설득하는 것이었어요. 대통령이 저에게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자네가 직접 서울에 가서 삼성 본사와 협상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니 직접 사과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라는 거였어요. 2022년 2월, 저는 서울 삼성 본사에 도착했어요. 삼성 글로벌 전략실 김 이사와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 분위기가 정말 차갑더라고요. 중국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이미 다른 지역의 대체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특히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제가 기술 자료를 넘긴 장본인이라고 고백했어요. 김 이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직접 와서 고백하는 것도 놀랍고 공개 연설까지 한 것도 예상 밖이라고 하셨어요. 중국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들 스스로가 잘못을 깨닫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제가 공개적으로 고백한 것이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이사님은 말로는 쉽지만 삼성이 요구하는 건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산업기밀보호법이 제정되면 투자를 재개할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하지만 제 진심이 통했는지 김 이사님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더라고요.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고 진실을 말한 용기를 인정한다고 하시면서 본사에 전달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중국으로 돌아가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더니 즉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산업기밀보호법을 제정하자며 이것이 중국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몇 달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강력한 산업기밀보호법이 통과됐어요. 기술 유출 시 최대 20년 징역과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었습니다. 법이 통과되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삼성에서 중국 투자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시민사회의 자발적 반성을 확인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2022년 하반기, 드디어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삼성에서 정말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중국 생산 라인 재가동 및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추가 발표였습니다.
중국 사회 발전을 위한 3억 달러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더라고요. 교육 환경, 사회 공헌 분야의 장기적 투자라고 했어요. 삼성 중국법인 신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과거는 과거라며 삼성은 중국을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중국 사회의 진정한 반성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하셨어요. 이 발표를 듣고 저는 정말 감격했습니다. 한국과 삼성의 대범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삼성 입장에서는 중국을 완전히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것이 더 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삼성은 중국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김 이사님께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지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도 과거에 더 가난했고 더 절박했는데 외국 기업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줬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중국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한국과 삼성의 대범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지금 중국과 삼성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아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됐거든요. 저도 다시 박 과장님과 함께 일하게 됐어요. 한국은 기술로 강해졌지만 용서로 위대해졌습니다. 배신하고 훔치고 공격했던 상대조차 한국은 대범하게 받아들였어요. 이게 바로 진짜 강자의 품격, 우리가 배워야 할 대한민국의 품격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감동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